한국의 주식시장이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더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26년 전망을 좀 해보겠다는 거죠. 일단 한국 주식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니까 대부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요? 여기에는 큰 질문의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결국엔 과거와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지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요, 미래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럼 반대로 엄청 떨어지면 그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할 때 초점은 어디에 있다?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방향이나 질문의 초점이 바뀌어야죠. 뭐냐면 더 상승할 수 있어요?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야 제가 투자를 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 주식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에 대한 전망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방향성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상승하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는 가격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을 얘기할 때 기업의 가치, 산업의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각종 PER, PBR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진짜로 본질적인 가치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돈을 버는 겁니까? 가격에서 보는 거예요. 가치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가치는 측정해야 되지만 가격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핵심은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막 가치가 엄청나요.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대한민국은 그동안 저평가돼 있는 상태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저평가돼 있습니다.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격을 얘기할 때는 그것보다도 뭐가 가격을 결정하냐는 거죠.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에요.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면 주가는 오르겠죠. 반면에 한국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려고 하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전망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전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 어떤 수요가 중요하냐? 당연히 외국인 수요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줘야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언제 살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살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월스트리트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펀드를 운영 중이에요. 근데 이머징 국가는 되게 많습니다.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인도도 있고 한국은 아직까지 한국 주식은 이머징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종의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내가 여기에 이 나라에 투자해야겠다를 결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치가 막 혼란스럽고 막 독재 국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거 투자합니까? 안 하죠. 옵션은 선택사항은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다른 나라 해야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국가에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다?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는 흥미로운 건데 대통령별로 코스피의 상승률을 그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있게 일종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확산되고 그런 시기에 주가 지수가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특히 주목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예를 들어서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그런 거에 확신이 생겼을 때 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거의 180% 이상 올랐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면서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2026년도, 2025년도에 일단 정치가 한번 바뀌었고 그리고 2026년도가 보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정치 상황이 구성이 되고 민주적인 정부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살 수밖에 없다. 사기 시작할 거다. 그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기간,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 그때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그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한 180% 올랐는데, 그때 외국인도 샀지만 두 가지 경우가 또 더해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굉장히 크게 고성장했고,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차화정이라고 하는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분야가 주가가 크게 오르거든요. 그게 중국의 고성장에 기반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1997년, 98년도에 IMF 이후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정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년부터 아주 유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의 고성장 대신 AI 분야의 고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안정화와 그리고 정상화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상법을 개정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기업 구조조정과 저는 비견할 만한 변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삼박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사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AI 고성장에 대한 수혜를 보면서 한국의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가 충분히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서 매크로한, 즉 거시경제 환경도 저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보시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주식이나 자산 시장을 형성하는데, 판단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이 되니까. 근데 잘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려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고금리죠. 그러다가 2025년도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망할 건 이거예요. 금리가 1번으로 갈까, 2번으로 갈까, 3번으로 갈까? 여러분, 막 기준금리를 얘기하는데 1%포인트 낮춰질 것 같습니다. 2%포인트 낮춰지겠습니다. 이런 전망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너무 투머치, 그리고 너무 상세하게 전망하고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방향성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1번이 될 것 같으세요? 2번이 될 것 같으세요? 3번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 3분기, 2025년 3분기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1번처럼 예상했어요. 가파르게 떨어질 거야. 봐봐. 2025년도에도 가파르게 떨어졌지? 그런데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과거에도 보면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올랐으니까 빠르게 떨어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건 적응적으로 그냥 기대하고 예측하는 건데, 합리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진 그 기간을 볼게요. 2000년 초반,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죠. 다 뭐가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꺼졌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서프라임이 터졌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위기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으로 가려면 위기가 있어야 돼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즉 확률이 낮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가 실제로 난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런 확률은 낮아요. 그리고 위기가 터지면요, 위기가 터진 다음에 대응하면 돼요.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제외입니다. 전망할 때. 그러면 3번이 될까? 아니요.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러면 경제를 그냥 뭐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 낮다. 그러면 우리가 전망하는 건 2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확률을 높이고, 그럼 만약에 과거하고 다르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투자를 뭘 해야 되지? 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측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지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 보시는 표처럼 이머징 국가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돼요.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 그냥 여러분 나스닥 사시면 돼요. 엔비디아 그냥 사시면 돼. 근데 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지면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과연 그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주를 사는 게 맞나?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머징 국가의 핵심인 대한민국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질 때.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완만하게 인하되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야 이제는 미국 주식보다, 쉽게 말해서 나스닥보다 이제는 이머징 국가가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뭐 한국도 보고 예를 들어서 대만도 보고 뭐 베트남도 보고 인도네시아도 보겠죠. 근데 뭐를 가장 관심 아까도 정치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요. 봤더니 한국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네. 반도체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 아닙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코스피가 80% 올랐는데도요. PBR이 1.3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026년도에도 대한민국 주식을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렇죠? 가격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상과 다를 가능성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아무리 증가해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막 거기다 대고 팔어. 막 엄청 팔어. 아, 이 주식은 안 돼. 그러면서 팔어. 즉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도 같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주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데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과거에는 오르면요.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야, 그래. 좀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데 보세요. 저 그래프를.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왜 줄까요? 그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안 팔까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저는 수급적으로 수요와 공급 증가로 가장 큰 할인 요인은 뭐냐면 주가가 조금 오르면 그냥 팔아버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야,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올라도 팔까? 아니야, 나 더 갖고 있자. 이런 사람들, 이런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2026년대도 지속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수요가 외국인들이 사서 수요는 증가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하면 당연히 가격 상승은 지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의 상승에 대한 어떤 저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은 가격 아닙니까? 가격에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돈을 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는 표는 코스피의 주도주 현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2025년도에 한국의 코스피를 끌어온 종목들이요. 지수 상승. 잘 보시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히 SK하이닉스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률을 일으켰는데 2026년도에 이런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사실 답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잘 형성이 되고 주가가 오르는 기간에는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주식, 올랐다고 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수 투자에서 뭐 ETF나 이런 지수 투자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종목 투자를 할 때도 그동안 끌어왔던 주도주 중심으로 이렇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시고 그런 방향성이 훨씬 많다. 여러분 자꾸 투자를 하시는데 주가가 막 빠지고 막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주식은 여러분 저는요 그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장기 투자자라든지 이런 걸 지향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결국에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뭔가 부를 일구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쫓아가는 투자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2025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TF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ETF를 최근에 많이 투자하는데 ETF를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ETF를 선정할 때 내가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방법을 ETF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제가 오른다고 했는데 코스피 지수 사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ETF를 통하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ETF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반도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도체 ETF를 산다고 할게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반도체가 좋아진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왜 ETF를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전 이해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 종목을 사놓으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근데 유리하다는 게 어떤 건가요? 수익률이 높은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종목 ETF를 사면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 리스크는 뭐 변동성은 조금 줄일 수 있지만 돈을 쉽게 말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정한다면 지수 ETF를 제외하고 종목 ETF나 산업 ETF는 오히려 개별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는 그 ETF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면에 이제 종목 ETF나 산업 ETF는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나 방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방산 ETF, 제일 큰 방산 ETF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방산 ETF의 구성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장주가 요즘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일종의 학습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시장에서 미리 사지 못한 경우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나 못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지수가 2,000이 3,000 넘을 때 그 생각하셨죠. 3,000이 3,500 넘었을 때 그 생각하시죠. 3,500이 4,000 넘으니까 또 그 생각하시잖아요. 생각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는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실행하셔야죠.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자꾸 두려운 거죠. 뭐냐면 이러다가 이렇게 올랐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랐는데 손실은요 투자에서는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손실을 무서워하시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거죠. 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손실보다도 어떤 걸 먼저 생각하시라? 이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손실과 이익을 밸런스 있게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는 행동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 시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이 금리의 변화에 물론 매번 막 어떤 분들은 미국의 연준 의원들 이름도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방향성, 아까처럼 난 2번 정도 완만한 인하를 예상했는데 그렇게 예상한 거고 다른 일이 벌어졌을 이벤트들 아니면 뉴스들. 그래서 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연준이 이제는 또 금리를 결정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 1분기에 이런 흐름을 결정할 테니까 그런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를 가장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